동이 트기 전 걸려온 처절한 신고 전화. 침실 전체는 피로 물들었고 아름다웠던 한 여성의 몸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외부 침입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범인은 누구일까요? 왜 이런 잔혹한 짓을 저지른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펠리샤 탕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2009년 싱가포르 태생의 미국 배우 펠리샤 탕이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나체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전신에는 최대 320군데에 달하는 물린 자국, 화상, 그리고 칼에 찔린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젊은 여성은 잡지 플레이보이의 비키니 모델과 성인 영화 배우로 커리어를 시작했으나 이후 성룡의 영화 러시아워와 분노의 질주 1편 등에 출연하며 전문 배우로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이 31세 여성을 그토록 잔인하게 살해한 것일까요? 왜 이런 끔찍한 범죄가 저질러진 것일까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이 여배우의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9월 17일 새벽 4시 로스앤젤레스 긴급 파견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브라이언 랜돈 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도와주세요. 제 여자친구가 외부인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온통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가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주소를 확인한 파견대원은 즉시 헬리콥터를 이용한 의료팀을 급파했습니다. 헬리콥터가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동안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가 24시간 보안체계와 경찰의 상시 순찰이 이루어지는 매우 안전하고 이름난 부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외부 침입자에 의한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았습니다. 의료진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지역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과 의료팀이 브라이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빌라 문으로 들어서자마자 강한 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브라이언은 눈물을 흘리며 서둘러 그들을 침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한 아시아 여성이 소파 위에 나체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종류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상처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받침대, 시트, 벽, 바닥은 온통 검붉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방 안은 마치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던 것처럼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하는 동안 경찰은 남자친구인 브라이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녁 일찍 친구들과 크리켓을 하다가 근육을 다쳐서 진통제를 먹고 자려던 참이었습니다. 가자기 전에 여자친구가 저녁 조깅을 나간다고 해서 별 생각 없이 잠들었는데 갑자기 큰 소리에 깨어보니 여자친구가 피투성이가 된 채 간신히 집 안으로 들어오며 공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그녀를 소파에 눕히고 구조 요청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펠리샤는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고작 31세의 나이에 영화와 TV에 여러 차례 출연하고 플레이보이 잡지 모델로도 활동하며 상당한 지명도를 얻었던 그녀였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그토록 끔찍하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죽기 전 엄청난 고통을 겪었음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곧이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수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펠리샤가 밖에서 공격을 받고 피를 흘리며 집으로 뛰어 들어왔다면 그녀가 반드시 지나갔을 문, 복도, 계단 등에 혈흔이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침실을 제외한 집안의 나머지 공간은 피 한 방울 없이 깨끗했습니다. 또한 24시간 보안이 유지되는 동네의 모든 카메라를 확인했으나 수상한 인물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건 전날 펠리샤가 빌라 밖으로 나가는 영상조차 없었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의 몸에서는 300개가 넘는 상처가 발견되었습니다. 밖에서 공격을 받았다면 보통 한두 번 찔렸을 때 즉시 도망치며 도움을 요청했을 텐데 이토록 많은 상처를 입은 채 어떻게 집까지 도망쳐 올 수 있었을까요? 이는 명백히 의심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한 경찰관의 눈의 벽에 걸린 천사 그림이 들어왔습니다. 이 천사는 평소 우리가 아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기괴하고 악마적인 느낌을 주는 사나운 분위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림 속에 특별한 상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그것은 로스앤젤레스의 한 동호회인 블랙 엔젤스 클럽의 로고로 밝혀졌습니다. 이 발견으로 경찰은 이 사건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할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경찰이 브라이언에게 블랙 엔젤스 클럽과의 관계를 묻자 그의 슬픔과 당혹감은 서서히 사라지고 경계하는 기색으로 바뀌었으며 질문에 답변하기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통보한 사실은 경찰의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사건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경찰은 펠리샤의 과거로 눈을 돌려 무엇이 그녀를 이 비극으로 이끌었는지 그 경로를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1977년 싱가포르의 전통적인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난 펠리샤는 훌륭한 학교 교육과 가정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그녀에게 깨끗하고 올바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여학교에 보냈고 이후 호주의 신학교에서 2년 동안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녀가 13살 때 아버지의 직장 때문에 가족은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이전에 경험했던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훨씬 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문화였으며 이러한 새로운 환경은 그녀의 가치관과 성격에 강한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 펠리샤는 더욱 아름답게 피어났고 섬세한 체격의 매력적인 여성이 되었습니다. 캠퍼스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전통 교육과 여학교 환경에서 자란 탓에 그녀는 남성들의 관심이나 구애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항상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가오는 날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걸어가던 중 하퍼라는 이름의 흑인 남성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같은 학교였지만 전공은 달랐던 이 남성은 자신은 중국 문화에 매우 관심이 많다며 진심 어린 태도로 중국어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 중이던 펠리샤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순수하고 솔직한 모습에 결국 수락했습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스터디룸, 광장, 캠퍼스, 호숫가 등에서 끊임없이 만났습니다. 하퍼의 영향으로 펠리샤는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고 이성과 정상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용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워 보였던 우정은 서서히 변질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하퍼는 서툰 중국어로 쓴 사랑시를 읽어주며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펠리샤는 잠시 망설였으나 결국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친밀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하퍼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겉으로는 밝고 순수해 보였지만 사실 그는 마약, 폭음, 싸움, 괴롭힘을 즐기는 두 얼굴의 인물이었습니다. 관계가 깊어지자 하퍼는 요즘 돈이 좀 부족해. 너는 몸매가 정말 예쁘니까 율락가 같은 곳에서 일해서 돈을 좀 벌어와 봐. 우리 둘 다 일해서 돈을 모으면 너도 좋은 삶을 살 수 있잖아. 안 그래?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펠리샤는 큰 충격에 빠져 굳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남자친구가 그런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퍼의 압박과 유혹에 굴복한 그녀는 결국 그의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해롭지 않고 순진했던 소녀는 성매매의 길로 들어섰고 담배와 술, 마약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후 한 전시회에서 우연히 만난 성인 영화 감독이 그녀의 외모와 체격에 반해 자신의 영화에 출연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펠리샤는 정해진 직업이나 기술 없이 삶을 표류하고 있었고 하퍼에게서 가능한 한 빨리 벗어나고 싶었기에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에 대한 욕심도 커져갔기 때문에 성인 영화에 출연하면서도 성매매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녀는 한 번 결혼했으나 평범한 가정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던 그녀의 습관은 새로운 삶과 맞지 않았고 곧 몰래 단골 고객들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결혼 생활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나이가 들면서 펠리샤는 자신의 젊음이 사라지고 있음을 깨닫고 장기적으로 보장된 경제적 지원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후원해줄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각종 호화 파티와 비키니 댄스 행사에 끊임없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다 운 좋게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가 바로 당시 45세였던 브라이언 랜돈이었습니다. 그는 머리가 벗겨지기 시작했지만 젊은 시절에는 꽤 미남이었습니다. 시카고 무디 성서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그는 성공하고 부유한 독신 남성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부촌의 호화빌라에서 혼자 살며 존경받는 설교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브라이언은 매우 자상하고 부드러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를 고급 행사에 데려가고 여행을 다니며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값비싼 선물을 주었습니다. 펠리샤는 이 행복해 보이는 감정에 푹 빠져 있었으나 곧 이 남자의 진면목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매력적인 설교가였지만 사생활에서 그는 진정한 변태였습니다. 그가 펠리샤를 선택한 목적은 그녀의 거의 완벽한 몸을 파괴하고 싶은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가브라이언은 완벽한 것을 망가뜨리고 지배하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인물이었습니다. 관계를 맺을 때마다 펠리샤의 몸에는 멍과 흉터가 남았고 그때마다 브라이언은 거액의 수표를 건네며 그녀를 달랬습니다. 이 악순환은 계속되었습니다. 펠리샤는 나중에 이를 후회했지만 부유한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돈으로 자신을 유혹하는 이 변태적인 남자를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3개월 후 펠리샤의 몸은 점점 더 많은 상처와 흉터로 뒤덮였고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브라이언을 떠나지 못한다면 언젠가 그의 손에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펠리샤가 탈출하려 한다는 것을 눈치챈 브라이언은 그녀를 그냥 보내주면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그녀를 완전히 감금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집안에 가두고 자신의 마음대로 모욕하고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브라이언은 이 게임이 곧 끝날 것임을 직감하고 마지막으로 광기에 사로잡히기로 했습니다. 그는 블랙 엔젤스 클럽에서 가져온 특수한 종류의 마약을 펠리샤에게 투여했습니다.
곧 마약의 영향으로 펠리샤는 자제력을 잃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진 반원수 상태 속에서 그녀의 몸은 피와 상처로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비정상적으로 활발해져 그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였고 이는 브라이언에게 전례 없는 최고의 만족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약의 기운이 가시자 펠리샤는 완전히 기력을 잃었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없게 된 브라이언은 자신이 저지른 일을 숨기기 위해 허구의 이야기를 지어내고 구멍투성이인 거짓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경찰은 그를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증거 앞에서 브라이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들이 블랙 엔젤스 클럽에 대해 추궁하자 브라이언은 답변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이는 경찰에게 그가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증거가 충분했기에 사건은 재판 단계로 넘어갔고 정의와 권력 사이에 진정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브라이언은 수년간 그 지역에서 쌓아온 폭넓은 인맥과 권력층 네트워크를 이용해 막대한 자금으로 로스앤젤레스 최고의 변호인단을 고용했습니다. 이 변호인단의 명성은 매우 높았는데 그들은 부유한 이들을 변호하며 아무리 복잡한 사건이라도 승리로 이끌어낸 경험이 풍부한 이들이었습니다. 증거자료의 허점과 법적 절차의 틈새를 이용해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데 매우 능숙한 강력한 팀이었습니다. 가재판 첫날 변호인단은 공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경찰의 초기 현장 조사가 절차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혈흔은 표준 시간 내에 기록되지 않아 오염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증거의 효력을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검찰 측은 펠리샤의 부검 사진을 법정에 제출했는데 그녀의 몸에는 320군데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칼자국, 화상, 압정등에 의한 흉터 그리고 각종 멍 자국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처의 부위와 치유 단계로 보아 펠리샤가 죽기 전 오랫동안 강한 폭력과 상처에 시달려 왔음이 분명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법정에서 브라이언이 블랙 엔젤스 클럽의 고위 회원이었으며 그러한 활동에 매우 적극적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피해자의 몸에 남은 다양한 상처와 제3자가 방을 출입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은 브라이언을 살인자로 보기에 충분한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브라이언이 과거 블랙 엔젤스 클럽 회원이었던 사실이 그를 살인자로 만드는 것은 아니며 제3자의 흔적이 없다고 해서 죽음이 살인이라는 증거가 될 수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펠리샤의 실제 사인은 불법 항우울제 과다 복용이었으며 이러한 약물은 호흡을 억제하고 과다 복용 시 실신이나 자제력 상실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펠리샤의 한 친구는 내 친구는 그 약을 한 통째로 마실 수 있었고 죽기 전에도 항상 다량으로 복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변호인은 한술 더 떠 펠리샤는 비소계열 마약 중독자였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그녀의 행동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고 예측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 증인들이 소환되었습니다. 뉴욕의 정신과 의사 데이비드 맥도웰은 피해자의 몸에서 고농도의 항우울제가 발견되었으며 그녀의 마약 복용 전력을 볼 때 치사량의 약물을 과다 복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브라이언이 911에 전화했을 때 여자친구의 한쪽 팔이 축 늘어져 있다고 묘사한 것은 마약 과다 복용의 전형적인 증상과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911 파견 대원은 당시 여성의 상태와 위치, 자세 등을 물었고 이 녹음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강력하고 부유한 변호인단을 상대로 검찰 측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쟁점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첫째, 부검 보고서에는 펠리샤의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이 아니라 질식사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얼굴의 혈흔, 눈과 입 주변의 멍, 코와 이마의 상처는 모두 의도적으로 가해진 상처이며 약물 과다 복용의 증상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처음부터 불공평했습니다. 배심원 대부분이 브라이언이 살고 있는 부유한 동네에서 선정되었으며 그들 중 일부는 브라이언과 비즈니스 관계에 있거나 과거에 그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브라이언을 방어하는 동시에 펠리샤의 인격을 지속적으로 깎아내렸고 그녀를 성인 영화 스타이자 마약에 찌든 여성으로 묘사함으로써 배심원들의 눈에 비친 피해자의 이미지를 훼손하려 애썼습니다. 결국 판사는 브라이언 랜돈에게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고 석방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검사는 참담한 표정을 지었고 수사를 이끌었던 형사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살인자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불공정한 재판 때문에 피해자를 위해 제대로 싸워줄 수 없었습니다. 펠리샤의 가족은 법정을 나서며 오열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 과정에서 정의는 권력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펠리샤의 삶은 급격한 소용돌이의 연속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동양 가정의 순종적인 소녀에서 그녀는 불과 몇 년 만에 미국에서 성매매 여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속도와 규모는 그녀의 운명 이면에 숨겨진 원인들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녀의 가족은 더 나은 삶과 더 넓은 기회를 찾아 미국으로 이민을 왔지만
펠리샤에게 그 선택은 삶이 무너지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와 미국이라는 완전히 다른 두 문화적 환경과 사회 분위기는 그녀의 순수하고 고결한 영혼을 짓눌렀고 모든 것을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그녀는 전통적인 가톨릭 가정에서 자랐으며 부모님의 엄격한 훈육과 도덕적 가치관은 그녀를 겸손하고 예의 바르며 규율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마주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문화와 끊임없이 쏟아지는 새로운 사상들은 그녀가 점차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거대한 문화적 격차의 갈림길에서 그녀의 과거는 단절되고 버려졌으며 새로운 환경은 그녀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심리적으로 펠리샤는 연이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가풍과 어린 시절 여학교만 다녔던 배경 때문에 그녀는 이성을 대하는 경험이 부족했고 그 결과 기만과 악의를 구분하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녀의 첫사랑 하포는 양의 탈을 쓴 늑대였습니다. 그는 펠리샤를 행복했던 학생 생활에서 끌어내어 끝없는 어둠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습니다. 이것이 펠리샤의 급격한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순수했던 성품과 착한 마음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돌아올 수 없는 자멸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영화계에서 커리어를 시작하고 가정을 꾸려 삶을 정상화하려 노력한 적도 있었으나 뜨라리언과의 만남 그리고 그를 만난 지 불과 몇 달 만에 집에서 맞이한 비극적인 죽음은 행복과 안식을 찾으려 했던 여정이라기보다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결과였습니다. 가고남과 고통으로 가득 찬 과거 앞에서 펠리샤는 이 기회를 붙잡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 내내 펠리샤는 항상 약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남자의 변태적인 욕구가 지나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브라이언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도 자신의 내면적 혼란에서 탈출할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펠리샤가 미국으로 이민을 오지 않았더라면 그녀의 운명은 다르게 전개되었을까요? 어쩌면 그녀는 싱가포르에서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과 결혼해 따뜻한 가정을 꾸렸을 것입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의 영향 아래 있었기에 그녀는 순수한 성품을 유지하며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 시련을 겪지 않고 평탄하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운명의 만약이란 없습니다. 펠리샤 탕의 삶은 이미 이 비극적인 결말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불안정한 삶의 운명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보여주며 사회적 환경과 정서적 취약성 그리고 개인의 근시안적인 선택이 한 사람의 미래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가치관을 잃지 않으며 외부의 유혹과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워야 합니다. 펠리샤 탕의 비극은 단지 한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깊이 반성하고 되짚어봐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소포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로 자유롭게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셔서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